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이게 점심 직후여가지고 사실 왜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좀 재밌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이제 여기 그 넥스트라이즈 행사 오늘 굉장히 성대하잖아요. 이 행사 그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다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업계와 관련이 돼 있으신 분들일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뭐 그겁니다. 되게 좋은 때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18년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나가서 아직도 그 미국에서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우리 스타트업 업계가 앞으로 왜 제가 더 그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2003년에 실리콘밸리 갔어요. 이제 이때는 사실 지금은 뭐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우리한테서 먼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2003년에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한국의 KTB라는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을 때요. 제가 99년 말에 KTB에 가서 이제 2003년까지 그 한국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KTB가 한국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이었는데 그때 펀드가 500억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0억, 뭐 200억 이런 펀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200억, 300억이면 되게 뭐 작은 펀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2003년에 청운의 뜻을 품고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제가 이제 가서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좀 그 미국 관련된 투자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KTB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 투자팀이 있고 이제 미국 법인은 80년대 후반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미 가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 저는 한국에서도 좀 미국 쪽 투자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미국 투자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를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상당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그 부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좀 가장 부러웠던 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M&A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사고 또 그렇게 대기업이 사서 그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또 나와서 다시 창업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더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스타트업계에 뛰어드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로 생각이 안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달랐고 세 번째는 VC 투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서 이때 어떻게 달랐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M&A가 이제 활발하다. 그 제가 2003년 추수감사절 때 갔으니까 11월 말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간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국에서 일하던 그 KTB의 미국 법인에 투자를 하러 나간 건데요. 그때 이제 나가서 제가 채 2년이 안 돼서 저희가 투자를 해놨던 에어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시스코가 450 밀리언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환율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충 보면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저희는 여기에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많이 벌었어요. 저희가 여기 그 이 에어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시리즈 A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4,500만 불에 팔렸으면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사실 상당히 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3년에 한국에서는 천억은커녕 이렇게 100억짜리 M&A도 별로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사실 그런 추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죠,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그 이게 4,500만 불에 팔리는 걸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좋았지만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에 사실 이 스타트업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어떻게 확신을 하고 이 돈을 주고 사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뒤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했던 회사들을 저희가 회수를 할 때 보면 결과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이제 투자를 여러 개를 하고 그 중에 한 7개, 8개 이 정도로 이제 회수를 했는데 그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 대박 M&A도 있었고 뭐 그냥 대충 뭐 원금보다 조금 더 회수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하여간 이렇게 투자를 한 7건 정도로 했는데 IPO는 딱 하나 있었고요. 대부분의 그 저희 투자 회수를 M&A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에어스페이스라는 회사 시스코가 사줬고요. 버카나는 퀄컴이 인수했고 빗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HP가 인수하고 뭐 이렇게 되게 큰 그 IT 대기업들이 와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금액도 꽤 큰 금액, 그러니까 뭐 1,000억 넘는 것들이 이 중에 이제 IPO가 지금 저 M&A가 여기 5개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3개는 1,000억이 넘는 금액의 그 인수를 한 거였거든요. 그 인파이라는 회사는 이제 2010년에 IPO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실리콘밸리 그 투자에 제가 투자했던 거의 대부분은 저는 M&A라는 수단을 통해서 투자를 회수를 했는데 그럼 이게 굉장히 제 경우에만 좀 특이한 경우였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시면 지금 대략 뭐 한 지난 10년 정도 통계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뽑은 건데 이건 피츠북이라는 그 미국의 그 비싼 유료 데이터 소스에서 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 밝은 파란색이 M&A를 통해서 그 회수가 된 건이고요. 그 짙은 파란색이 IPO예요. 그 보시면 어느 해에도 IPO가 M&A보다 더 많은 그 금액을 회수하는 회수 수단으로 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2000년에서 2010년 그 앞에 90년대로 하셔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주 가끔 그러니까 뭐 닷컴 버블 때 이제 그냥 뭐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고 뭐 그래도 그냥 IPO 하던 뭐 이런 시절 같은 그런 때 한 번 정도 빼고는 거의 그 매년 미국에서는 VC나 창업자가 엑싯을 할 때 그 엑싯의 수단이 M&A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통계도 이렇고 이게 제가 회수를 했던 것도 이렇게 M&A를 통해서 훨씬 많이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 흔한 일이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뭐 계속 이렇게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옛날부터 왜 한국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 M&A가 활발한데 한국은 왜 스타트업을 인수를 안 하느냐. 뭐 그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좋은 스타트업이 없다. 인수할 만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뭐 그 재벌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재벌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여러 이 의견들이 있었죠. 뭐 창업자가 너무 자기 회사의 경영권에 집착을 해서 인수하면은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려면은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정책적 움직임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굉장히 그 생태계 전체가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A가 많아지려면 첫째는 이제 그 큰 회사들이 비싼 돈을 주고도 인수할 만한 그 스타트업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결국 어느 정도 그 파워풀한 기술이면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스타트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작을 때는 사실 이게 대기업들이 와서 큰 돈을 주고 인수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물로 가는 자동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돈이 전혀 없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 힘든 기술이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의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만들기 힘든 대기업이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만드느니 그냥 저 회사를 사야 되겠다라고 동기를 부여할 만큼 어려운 제품을 개발을 하려면 결국은 저희 같은 그 VC들한테서 투입되는 자금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한국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커졌지만 옛날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 만드는 게 좀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우리도 돈 조금 들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인재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그게 그 제품을 꼭
쓰려고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과 동시에 그걸 만든 팀이 너무 좋아서 쟤네들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M&A라는 형태를 통해서 인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아지려면 굉장히 인재의 몸값이 비싸지고 그런 사람들을 뽑기가 대기업 입장에서 어려워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M&A가 잘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불평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들의 몸값이 그 정도까지 안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실 어쨌든 대기업 정도 월급을 주고 사람을 뽑기가 시장에서 인재 채용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쉽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었고 굳이 스타트업 창업팀을 M&A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 회사 내로 들여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던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M&A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조금 한 뭐 최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한 3, 4년 전에 이제 뭐 이제 그 뭐죠? 그 내비게이션 하는 그 김기사 회사도 그게 한 700억인가 거의 1,000억 가까운 금액에 이게 팔렸었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지난 한 4, 5년간에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뭐 몇백억 이렇게 뭐 200억, 300억, 400억 뭐 이런 그 1,000억 미만의 그런 M&A 건들이 국내에서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게 10년 전, 15년 전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 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명함에 이제 리멤버 많이들 쓰시죠. 이제 리멤버도 이제 네이버인가요? 250억인가 얼마 인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다가 요건 이제 얼마 몇 달 안 된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이 두 서비스 다 미국에서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김창원 대표 타파스를 6천억에 인수를 했고 이승윤 대표의 레디시를 5천억에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좀 상징적인 M&A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그 VC들 펀딩을 받아서 해외든 국내든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고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하면 되지 뭐 괜히 왜 쟤네를 인수를 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해서 시장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제 인수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그 국내 스타트업 M&A를 하는 게 뭐 국내 기업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들만 하느냐? 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그 AI 미국 기업인 코그넥스가 수아랩을 얼마였죠? 한 2천억? 2천억 조금 넘는 금액에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정말 대박 M&A였는데 그 매치 그룹이 이 하이퍼 커넥트를 거의 2조를 주고 인수를 했죠. 이거 아마 한국 그 스타트업이 국내든 해외든 인수된 금액으로는 아마 이 2조가 지금까지 뭐 단연 최고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들 이 수아랩이나 그 하이퍼 커넥트의 인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옛날에 KTB에서 일할 때 2007년인가 8년에 KTB가 한국에서 투자했던 반도체 회사를 미국 그 반도체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그때 7,20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정말 저희가 자랑스러웠고 정말 대박 M&A를 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회사 그 7,200만 불 M&A를 해서. 근데 사실 지금은 7,200만 불은 한국에서도 뭐 미국 기업이 와서 저희 투자 기업을 7,200만 불에 인수를 해주면 뭐 좋지만 그 옛날 제가 2007년 8년에 KTB에서 그랬던 것처럼 막 그게 잔치 벌일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체감하는 이 스타트업의 인수 금액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M&A가 이제 옛날에 제가 18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굉장히 그 부러웠던 그게 이제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에 이제 인재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옛날에 그랬는데 뭐 지금도 실리콘밸리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한 2년인가 된 걸 거예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게 저커버가 그 상원 청문회 불려가서 뭐 답변하는 그 사진인데요. 이때 이제 페이스북의 미디안 값 그러니까 이 평균이 아니고 이 그 중간 값이 급여가 한 24만 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서 그러니까 뭐 24만 불이냐 20만 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사의 메시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대기업들이 그 직원들 급여를 어마어마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모든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주지만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생활비도 그만큼 비싸고 급여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급여를 막 와 내가 막 3억을 줘 연봉을 구글을 들어갔더니 그러면은 평생 안 나갈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의외로 평균 근속 기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꼭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그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한 직장에 3년 정도 지나면은 아 이제는 좀 옮길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어떤 직종이든.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대기업들 그 근무 연수를 보면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일하는 경우보다는 이게 평균 값으로 보면 대충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이 회사들을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 막 2억, 3억씩 연봉을 주는데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 이제 제가 실제 그 제 아는 그 미국인 친구의 케이스였는데 이 친구 이제 인텔에서 되게 오래 일했어요. 인텔은 뭐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실리콘밸리에서 보면은 다른 혁신적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전통 대기업에 가까운 거죠. 여기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많이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 이게 너무 대기업에 오래 있었다. 스타트업을 가서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타트업을 가려고 이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좀 알아봐서 이제 VP of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VP로 이제 지원을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회사의 그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는 좀 스타트업이 펀딩을 많이 받으면 VC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VC들 쪽에서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이제 이 친구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준 이유가 인텔에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인텔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그런 대기업 문화 이런 거에 적응도 잘 되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을 텐데 과연 이 친구가 스타트업에 와서 굉장히 빠르게 매일매일 변하는 이 스타트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 조인하려고 했던 그 스타트업의 이사회의 의견이었고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자기 나름 인텔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이렇게 빵빵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 좀 충격을 받아서 저랑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저한테 좀 토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은 이유는 연봉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변화를 다룰 줄 알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공통된 생각,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워낙 지난 그 한 4, 50년 동안 그 테크 인더스트리를 쭉 주도를 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만의 그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변화에 거부하는 그 변화를 잘 리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년을 넘기 전에 웬만하면은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희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 지인들 중에는 뭐 일종의 그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럼 다음엔 뭐 넷플릭스를 가볼까 뭐 이런 식의 약간 농담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그 팽이라고 하죠. 그런 그 대기업들을 다 다녔던 친구들도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변화에 내가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재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아무리 변화에 적응하고 싶어도 한번 나갔다가 구글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면 그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을 주는 좋은 직장인데.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뭐 되게 좀 좋은 인재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면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구글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구글에 입사해서 한 3, 4년 다니다가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제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그게 뭐 한 2, 3년 하다가 뭐 큰 돈이 진짜 대박이 나서 뭐 인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잘 안 돼서 그냥 그래도 너는 똑똑하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일해 뭐 이렇게 에퀴 하이어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인수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페이스북이 인수할 때는 또 이 친구가 거기서 한 3, 4년은 이제 묶여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를 짜주기 때문에 그럼 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페이스북 직원으로 한 3, 4년 일을 하죠.
3, 4년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자기가 저쪽 다른 스타트업에서 좀 자기가 페이스북에서 좀 슬슬 지루해질 때였는데 이제 또 다른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너 오지 않을래? 이러면 또 거길 조인을 해요. 근데 그 회사는 뭐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망해. 그러면 이제 다시 구글에 조인하고 이런 식으로 삐글삐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나와서 창업했다가 그 창업한 걸 카카오가 사서 카카오에 갔다가 카카오에서 또 다른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는데 그 스타트업이 뭐 망했는데 그래도 넌 똑똑하니까 다시 와 이래가지고 뭐 네이버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그 흔히 보이는 일이고 되게 자유롭게 많이 그 발생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뭐 더 창업가 정신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생태계의 흐름 전체가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스타트업에 조인하는 거에 리스크를 굉장히 낮춰주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창업을 했다가 이게 안 되면 그때 뭐 내가 창업해서 한 5년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30대 중반 후반에 다시 대기업을 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는 거의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 창업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또 어깨에 힘 들어가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창업이라는 게 대단히 뭐 위험하거나 그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항상 할 수 있는 커리어 초이스의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생태계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도 이제 한국에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저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죠.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페이팔 마피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뭐 한국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게 뭐 페이팔 마피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NBA나 NFL이나 이런 프로 스포츠 리그도 보시면은 감독들 그 계보를 쭉 그려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성공하는 감독 밑에 있었던 코치들이 나중에 보면 다 가서 우승하는 코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성공하는 사례를 옆에서 보면서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독립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그 똑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뭐 스타트업 업계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에도 그렇고 저는 뭐 너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 일어나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런 그 네이버 카카오 출신들도 많고 뭐 게임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인재들이 스타트업 업계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대기업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계속 그 한국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옛날에 그랬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한 예고요. 제가 세 번째로 그 18년 전에 실리콘밸리 가서 부러웠던 것 중 그 마지막이 VC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미국에서 투자할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반도체나 통신 관련 이런 장비나 뭐 이런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한번 만들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회사들은 뭐 평균 펀딩한 금액이 뭐 좀 작으면 3천만 불, 이거 18년 전 얘기예요. 작으면 3천만 불, 뭐 큰 데는 막 1천억, 2천억씩 그 투자가 된 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VC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VC들이 매해 얼마나 많은 펀드를 결성하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뭐 일찍부터 이게 20조는 돼 있는 거죠. 이게 그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죠? 2005년부터니까 대략 뭐 이 정도 금액을 맨날 하고 뭐 지금은 훨씬 크죠. 뭐 지금은 50조가 넘는 이제 그 펀드를 레이즈를 하는데 이 펀드들이 또 그러면 결국 VC라는 거는 펀드를 레이즈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금액의 상당 부분이 다 이제 그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화성에다가 인간을 보내겠다 뭐 이런 것도 스타트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만한 돈이 이제 받쳐주는 상황이니까요. 어, 우리나라에 이제 유니콘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이게 그런 큰 회사들이 사실 그 한 3, 4년 전만 해도 시리즈 B 정도 가면은 그러니까 펀딩하는 금액이
막 300억, 400억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외자 유치를 받은 게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금의 규모가 이렇게 그 한국 투자자들끼리만 뭐 300억, 400억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유니콘의 펀딩 히스토리를 보시면 그 어느 정도 금액 이상 펀딩을 받을 때는 전부 외자가 리드를 한 케이스가 많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본시장 그 규모에 따른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VC 펀드 규모의 성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우리도 되게 많이 컸어요. 이게 지금 2011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그 VC 업계에 입문했던 한 20년 전에는 저 펀드가 500억 넘는 펀드면 어마어마하게 대형 펀드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도 대략 지금 한 6.5조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냥 1,000원 환율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미국의 그 미국 VC 펀드 규모가 대략 지금 한 뭐 50조 뭐 이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은 안 되고 조금 더 뭐 한 8분의 1 뭐 이 정도 이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그 경제 규모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그 VC 펀드도 상당히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여러분 그 신문 보시면 그 100억 펀딩은 정말 많이 보도가 됩니다. 이게 뭐 옛날 같으면 진짜 와 누가 100억이나 펀딩 받았어 뭐 이럴 텐데, 요즘은 진짜 뭐 너나 나나 다 100억 정도는 다 펀딩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요즘에 이 뉴스 보도되는 100억, 200억짜리 펀드레이징 뉴스는 사실 이게 뭐 외국 자본이 누가 되게 뭐 시콰이어가 들어와서 DST 글로벌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리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국내에 있는 자본들끼리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200억, 300억씩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보던 아 이거 부럽다 진짜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까라던 거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옛날에 가서 굉장히 부러워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한국 시장에 좀 이런 그 선순환이라고 할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이 투자하고 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창업도 했었으니까 이 업계에 계속 한 20년 있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모든 게 그냥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 생태계 전체 시스템 전체가 좀 성숙해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 뭐 데자부라 그러죠. 이렇게 아 이게 옛날에 어디서 봤던 건데 실리콘밸리에서 봤었죠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뭐 잘 되면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걱정인지 뭐 아니면은 잘 안 되길 바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계속 쭉 미국에 있었는데 한 4년 전, 5년 전에 그 저희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 지인들끼리 뭐 농담 삼아 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쿠팡 걱정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보면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데 뭐 쿠팡은 이래서 안 된다, 뭐 적자가 뭐 얼마다, 뭐 이래 결국은 뭐 그 기존 유통 공룡들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쿠팡 걱정을 하나 이런 얘기 농담으로 이제 저희가 그 미국에서 했었는데, 근데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 야 이게 뭐 웹툰 미국에서 하는 회사가 6천억 가치가 있을 수 있어? 저 데이팅 앱이 2조야? 말이 안 돼. 이거는 버블이야. 뭐 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그런 말씀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아마존도 2001년 이때 보면은 미국에서 아마존은 망할 것이다라는 책 쓴 사람들도 있었고요. 구글이 제가 2003년에 가고 2004년에 구글이 IPO를 했어요. 근데 구글이 IPO 했을 그 무렵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어떤 그 신문에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분석 기사라고 썼는데 구글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의 그 서치 알고리즘 자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을 다 카피를 해서 자기네 서버에 올려놔야 되는 모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그 이전까지의 그 검색 엔진이랑 다른 건데, 그 모델은 서버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구글은 망할 것이다라는 게 실제로 무슨 그 테크 관련 그 신문에 나와가지고 나름의 뭐 자기 딴에는 분석 기사라고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2009년인가 10년인가 IPO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스코라는 그 전통 대기업에 있던 제 미국인 친구도 저랑 맥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저 이제 어린애가 이제 저커버그 얘기하는 거죠. 어린애가 지금 뭣도 모르고 여태 프라이빗 마켓에서 이렇게 남들이 그냥 오냐 오면서 펀딩 해주니까 그렇지 이제 월스트리트에 가보면 이제 얼마나 혹독한 게 자본시장인지 자기가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글 안 망했죠? 아마존도 안 망했죠? 페이스북도 안 망했죠? 셋 다 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 페이스북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버블이냐 아니냐 이게 내실이 있었냐 없었냐는 그 시점에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할 게 아니라 결국 그 나중에 결과가 시작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실리콘밸리가 아주 특유의 낙관론이 있는데 저는 이 낙관론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외 어떤 회사의 주가나 이런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로 보면은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이 있고 이렇게 뭐 이 빠지는 주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낙관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기술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을 낫게 만들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계속 인재들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고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이렇게 여름 굉장히 더웠고 가을 시원하고 날씨 좋아 그러다 갑자기 막 영하 10도 15도 되는 겨울이 왔어. 그럼 그걸 처음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이 낙관론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실리콘밸리가 그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때부터를 실리콘밸리 역사로 보면 그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그 트랜지스터 개발한 게 54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봐서 60년부터 봐도 지금 거의 한 60년을 넘게 이제 역사가 실험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 겨울은 가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온다. 그 방향만 맞으면 된다. 이게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들이면 반드시 이 겨울을 거쳐서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스타트업 업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겨울이 왔을 때 좀 패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버블이 꺼지는 거다. 이제 뭐 스타트업 업계는 끝났다. 뭐 근데 지금 보세요. 닷컴 버블 꺼졌을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그 우리나라 그 쿠팡이 상장을 하고 이렇게 그 뒤를 잇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 뭐 이게 숫자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거는 고평가돼 있다 뭐 저평가돼 있다 이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이게 우리 세상을 얼마나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좀 이런 그 계절의 흐름처럼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우리가 약간 그 뭐 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너무 뭐 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거 이렇게 일희일비를 하는데 60년의 역사를 가진 실리콘밸리에서 갖고 있는 믿음은 결국은 겨울이 가도 봄이 다시 온다. 그리고 설사 뭔가가 큰 버블이 꺼져서 좀 낭패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버블이 꺼져서 거기서 망한 회사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또 다시 그 다음에 더 좋은 일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제가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으니까 VC 투자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이벤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길게 보고 가자. 사계절의 흐름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히 그냥 저랑 그 저희 회사 트랜스닉 인베스트먼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공부했고요. 이제 그 삼성의 첫 직장이었다가 국내 KTB에서 이제 투자하다가 2003년에 미국 가서 그 뒤에는 미국에서 투자하다가 제가 창업했다가 뭐 그건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VC 업계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는 그 한국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에 그러니까 한국의 창업 투자 회사이고 저는 이제 저희 그 매니징 파트너가 저희가 그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미국에 주재를 하고 있고 이제 한국과 미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투자를 한 게 한국에서 한 50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마켓 컬리고요. 컬리는
저희가 그 첫 번째 VC 라운드 할 때 투자를 했고, 컬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의 다른 유니콘들처럼 외국 자본의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 투자기관 중에는 아직도 컬리의 그 보드,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는, 저희 박기덕 대표님이 이제 거기 이사회 멤버신데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한국 투자기관이에요. 요건 컬리 얘기 나와서 제가 그 약간 뭐 여담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에 조인하기 전에 2017년 3월인가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김슬아 대표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은,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창업자였는데 저희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창업 대표인 박희덕 대표께서 저랑 이제 오랜 그 옛날 삼성 KTV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김 대표 이런 친구가 가는데 굉장히 아주 초기 기업이지만 우리한테 지금 좀 유망하게 생각한다. 좀 가서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툴들 같은 것 좀 보여주고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맞추느라 제가 공항에 나가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그 국제선청사의 카페에 앉아서 당시 그 김슬아 그 대표님이랑 한 2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컬리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되게 주제넘게 김슬아 대표님한테 뭐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이런 툴들을 써서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뭐 이렇게 활용을 해요, 뭐 그러면서 막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사실 지금의 컬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조그만 회사의 창업자였는데, 근데 그때 어쨌든 그때 이제 김슬아 대표께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한국에 와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본인의 식으로 소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트랜스링크에 조인한 다음에도 한국에 출장 와서 실제로 그 컬리 방문을 해보면 김사라 대표님께서 이렇게 뭐 같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그때 막 빌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팀을 자기가 어떻게 빌드하려고 그러는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국에 너무 없어서 그러면은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경력의 사람을 뽑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커나가기로 했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뭐 김사 대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2017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김사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컬리가 큰 회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좀 재미로 유튜브에 그 제가 비디오 올리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창업자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방향은 알 수 있지만, 진짜 이게 나는 뭐 1조짜리 10조짜리 될 회사를 나는 미리 알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미국의 아무리 유명한 벤처 캐피탈 파트너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램을 찾아가서 물어보셔도 그 진짜 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일정 부분은 운이 작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컬리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조금 그 여담으로 옛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는 뭐 시리즈 A나 시드 단계에 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1, 2억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대략 투자 금액 면에서 보면은 한 뭐 좀 아주 얼리에 저희가 진짜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좀 극초기에 할 때는 한국에서 한 뭐 5억 뭐 이 정도 하고, 좀 크게 할 때는 이제 30억, 40억까지도 시리즈 A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n분의 1 하는 투자는 잘 안 하고, 전체 라운드가 뭐 50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정하고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소위 실리콘밸리식으로 리드 인베스터, 리드를 하는 그런 투자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철학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 투자를 처음에 하고 나면은 그 뒤에 팔로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컬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한 100몇십억 정도 저희가 투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회사가 뭐 어떤 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못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거의 100%의 최초에 투자한 기업에 저희는 계속 팔로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약간 상법상의 여러 가지 그게 좀 달라서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좀 계속 팔로원 투자를 해야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법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꼭 팔로원 투자를 안 해도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매 라운드마다 좀 같이 최초에 투자한 투자자가 계속 같이 가는 게 좀 가진 여러 가지 좀 그 긍정적인 작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한국에서도 웬만하면 팔로우 투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국내에 투자해 놓은 금액이 한 뭐 760억 그 정도 되고요.
한국은 이게 미국이랑 조금 포트폴리오 분포가 산업별로 보면 다른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그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큰 회사 나라기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쪽이 좀 헤비하고요. 이제 그런 소위 이제 부품 소재라고 하는 게 딥테크 쪽도 좀 있고, 이제 O2O도 좀 있고, 이제 사스는 뭐 전체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저희가 좀 유망한 그 B2B 사스 회사들도 좀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미국은 제가 2018년에 조인을 17년 말이죠. 17년 말에 조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극초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한 4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지금까지 한 19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일찍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진 지 1년 안 된 경우에 투자한 게 저희가 아마 한 60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그 큰 자금이 많고 이 네임 브랜드, 그러니까 뭐 시콰이어랑 앤더슨 호로위츠랑 저희가 경쟁이 붙으면 그쪽 돈을 받지 저희 투자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미국 스타트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투자권을 보는 시각에 확신을 가지고 훨씬 더 얼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19개 회사들 전부 다 저희가 거의 그 19개 회사 중에 15개 회사는 저희가 첫 그 VC 머니이고요. 심지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창업을 안 했어도 뭐 누가 똑똑한 엔지니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뭐 한 6개월, 9개월 교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창업을 해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류하면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보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학부생 3명이 하는 회사에 제가 그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 그러는데 제가 그 유펜까지 날라가서 제발 좀 투자를 받아주렴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저희가 투자하고 1년 뒤에 Y 컴비네이터에 합격해서 갔다가 그 벤락이라고 그 락펠러 가문에서 하는 그 VC 펌이 있거든요. 거기랑 저희랑 작년에 이제 그 시드 투자 공동으로 해서 이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하나의 예는 그 제가 창업자랑 꽤 오래 교류를 했는데 어쨌든 그 창업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그 창업하고 한 달 있다 투자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좀 더 리스크를 많이 지고 극초기의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이유는 그 한국보다 거기가 더 경쟁이 심하고 훨씬 더 그 저희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리스크를 져야 저희가 어떤 그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극초기에 미국에서 투자할 때 한 40만 불 정도가 평균 투자 금액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미국에서 한 1,000만 불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좀 포트폴리오 분포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B2B 사스 쪽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그 19개 중에 10개인가 11개가 저희 그 B2B 사스 쪽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B2B 사스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B2B 사스 쪽이 제일 많고 그 D2C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드텍은 저희가 좀 아퍼추니스틱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딥텍 쪽을 전문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판돈이 너무 커요. 미국에서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쪽을 하려면은 이게 무슨 한국의 뭐 초대형 벤처 캐피탈도 가도 그쪽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이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업에 좀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몇백만 불을 투자하는 게 사실 모빌리티나 이런 쪽 또는 뭐 굉장히 코어 AI를 개발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 뭐 100억이 돈도 아닌 약간 그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장이 유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현재 저희 펀드 사이즈로 가장 그 가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쪽을 투자를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그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저희 파트너들이 다 오랜 뭐 직관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하셔서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실리콘밸리에서 미리 봐서 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기고 빨리 이런 선순환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2016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그
근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랩업을 하자면 그 지금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옛날에 부러워하던 것들이 지금 한국에 거의 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저 자주 틀려요. 자주 틀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아주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버블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인재들이 몰려들고 자본이 몰려들고 인재가 모이고 자본이 들어오면 결국은 뭔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 사실 명문 학교라는 게 뭐 학교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니까 그런 거죠. 아주 속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고 지금 제가 10년만 어렸으면은 진짜 한국에서 한 번 더 창업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이 오고 있고 이것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큰 성공들, 더 많은 혁신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계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제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다 스타트업 업계에 계시니까 와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커가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였습니다.